만약 내가 말한다면 어떨까요? 어느 날 갑자기 당신 나라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가 적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고 한다면요. 역사적인 적이 아니라 수십 년간 함께 걸어온 동맹국들에게 최후 통첩과도 같은 편지를 보냈다고 한다면요. 그리고 그 편지가 하나가 아니라 일련의 위협 편지의 시작일 뿐이었다면요. 각각은 같은 협박, 같은 기한, 같은 요구를 담고 있었습니다. 복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공격하겠다. 바로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어느 평범한 월요일 아침, 세 통의 밀봉된 편지가 워싱턴에서 발송되었습니다. 보낸 이는 바로 미합 중국 대통령실. 첫 번째 편지는 오타와로, 두 번째는 브뤼셀로, 세 번째는 멕시코 시티로 향했습니다. 세 개의 도시, 세 개의 국가, 하나의 메시지. 8월 1일부터 이들 국가가 수출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30%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다. 단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즉시 도널드 트럼프가 정한 조건대로 무역협정을 다시 협상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는 적국이 아닌 세계 최대 경제대국의 새 주요 무역 파트너였습니다. 캐나다, 북미 자유무역협정 시대부터 미국과 깊이 얽혀온 경제, 유럽연합,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서양 안보와 무역의 핵심 동맹, 멕시코, 수십 년간 노동력과 산업부품, 소비재를 미국 시장에 공급해온 이웃 국가. 하지만 이 모든 역사와 신뢰는 무의미해졌습니다. 지금 시작된 것은 협상이 아니라 전쟁이었습니다. 관세 전쟁. 날짜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희생자도 이미 정해져 있었고 미국 대통령은 경제를 무기로 삼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동맹국에게도 말이죠. 더 놀라운 점은 이 위협들이 발표되었을 당시 정상적인 협상이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캐나다 외교관들, 유럽연합 위원들, 멕시코 대표들 모두 그 순간에도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 타협점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결과를 기다리는 대신 게임의 규칙을 바꿔버렸습니다. 게임 도중에 말이죠. 그는 왜 그랬을까요? 백악관 내부에서 경제자문들은 이것을 단순한 재구성이라 표현했습니다. 이미 알려진 정책의 새로운 장이라고도 했습니다. 관세를 협상 지렛대로 사용하는 전략. 하지만 누구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90일 안에 90개의 무역협정을 체결하겠다는 그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시간이 흐르자 그는 오래된 본능으로 돌아갔습니다. 협박하고 강요하고 지배하는 방식. 하지만 이 방식은 위험했습니다. 30%의 관세는 단지 대기업만을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 전자제품, 식품, 의약품, 현대인의 일상을 구성하는 거의 모든 제품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는 수출국뿐만 아니라 미국 소비자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가격 상승, 공급 부족, 그 대가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경해졌습니다. 그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편지를 받은 나라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의 조건을 받아들이거나 폭풍을 감수하라.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과거의 관세 위협은 공정하지 않은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위협이 출발점이었습니다. 첫 수였습니다. 새로운 미국의 자세를 알리는 선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계의 충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동맹국 사이의 의견 차이는 늘 외교와 대화, 상호 존중으로 해결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몇 장의 짧은 편지와 굵은 서명이 그 믿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견고한 동맹도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워싱턴의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어떤 협상 테이블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계는 이미 째깍거리고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8월 1일이라는 절대적인 마감일을 설정했습니다. 그때까지 굴복하지 않으면 그 어떤 예외도 없이 고통스러운 관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세계무역기구에 호소할 수도 없고 중재도 없으며 추가 협상도 없습니다. 단 하나,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관세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총리 마크 카니가 당초 7월 21일로 예정된 협상 마감을 8월 1일로 연기했습니다. 그 제스처는 분노가 아닌 전략을 택하겠다는 신호였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위원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이 마지막 순간까지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필요시 보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독일은
협상이 실패할 경우 유로존 GDP의 40 베이시스 포인트, 즉 거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멕시코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반응했습니다. 이런 관세는 부당하다고 하면서도 협상에는 계속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두의 메시지는 같았습니다. 우리는 적처럼 취급당하지 않겠다. 공공연한 협박에 굴복하지 않겠다. 이 편지들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신호였습니다. 신뢰의 붕괴, 예측 가능성의 해체, 그리고 국제 공동체의 균열. 지난 70년간 국제 질서를 떠받친 원칙들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오타와 브뤼셀, 멕시코시티의 관료들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고심했습니다. 얼마나 양보할 수 있을까? 굴복처럼 보이지 않으면서 얼마나 협조할 수 있을까? 그들의 응답은 단순한 무역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선언이었습니다. 새로운 시대, 일방적으로 규칙이 바뀌는 세계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에 대한 선택. 그리고 트럼프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상상해 보세요. 캐나다 퀘벡주의 루앙노랑대 사는 노동자 사라의 삶을. 그녀는 구리 재련소에서 12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그 공장은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미국으로 수출합니다. 안정적이고 존엄하게 쌓아온 경력이 이웃 국가의 일방적인 조치로 한순간에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사라는 무역 협정에 대해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잃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압니다. 동료들의 눈빛 속에 담긴 두려움, 집에 돌아가 아이들에게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는 그 불안, 그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멕시코 북부의 루이스를 떠올려 보세요. 그는 미국 자동차 시장에 특수 부품을 공급하는 조립 공장에서 일합니다. 그 공장은 20년 넘게 국경을 넘는 산업 회로의 일부였습니다. 루이스의 공장은 미국의 일자리를 위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지탱하는 핵심 톱니바퀴입니다. 하지만 멕시코산 부품에 30%의 관세가 부과되면 이 모든 산업 구조가 흔들리게 됩니다. 루이스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해결책의 일부인데 왜 벌을 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독일의 젊은 기업가 안나를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산업용 마이크로칩을 전문으로 하는 스타트업을 운영합니다. 지난해 미국으로의 수출을 시작했고 오하이오주의 풍력터빈 부품 회사와 대규모 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 계약은 회사의 확장 기회였고 더 많은 엔지니어 채용과 유럽 기술의 북미 에너지 시장 진출을 의미하는 중요한 발판이었습니다. 하지만 30%의 관세가 계약을 중단시켰습니다. 제품 품질 때문이 아니라 비용이 맞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가장 인간적인 방식으로 보여주는 장면들입니다. 트럼프가 재산업화 전략이라 부르는 움직임은 실제로는 양쪽 모두의 불안정성을 퍼뜨리는 파도입니다. 대서양 건너편, 리오그란데 남쪽, 그 어디든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던지는 질문, 공개적으로 벼랑 끝에 몰아넣으면서 비공식 자리에서는 악수하는 사람과 어떻게 협상할 수 있을까요? 캐나다는 첫 번째로 반응했습니다. 공격이 아니라 단호함으로. 총리 마크 카니는 미국과의 협상을 7월 21일에 마무리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편지를 받은 후 그도 마감일을 8월 1일로 연장했습니다. 그 결정은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캐나다는 강요의 게임에 끌려가지 않겠다. 하지만 굴복하지도 않겠다. 대화는 하겠지만 자신의 조건 아래에서. 유럽에서는 외교와 정치 계산이 섞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은 끝까지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는 협상 실패가 유로존의 국내 총생산을 40 베이시스 포인트 감소시켜 사실상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즉, 30% 관세는 단순한 무역 충격이 아니라 유럽 전체의 회복을 위협하는 경제적 경고였습니다. 멕시코는 항상 그래왔듯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관세를 부당하다고 평가하면서도 합의점을 찾기 위한 협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표현은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이후 멕시코는 북미 통합의 기둥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파트너가 아닌 억제해야 할 문제로 취급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가장 놀라운 건 백악관의 냉정한 태도였습니다. 편지는 날짜, 비율, 부문 결과 모든 것이 정확하게 명시된 상태로 전달되었습니다.
이제 상징적인 압박이 아닙니다.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단계적 공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더욱 불안한 건 이 편지들의 내용이 거의 항상 대통령 본인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출되었다는 점입니다. 국제 결정이 아닌 정치 마케팅처럼 보이는 발표였습니다. 국제사회의 시선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경제 전략과 권력 과시의 경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 영향을 받는 나라들 입장에서는 더 깊은 딜레마가 생겼습니다. 국제기구의 신뢰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한 명의 지도자가 벌할 대상과 보상할 대상을 단독으로 정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순간 등장하는 가장 위험한 변수, 바로 신뢰입니다. 수십 년 동안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 미국 사이의 무역은 하나의 기본 원칙 위에 세워졌습니다. 바로 예측 가능성. 세부 사항에서 이견이 있어도 게임의 규칙은 지켜진다는 믿음. 그 원칙이 지금 찢겨지고 있습니다. 조항만이 아닙니다. 말투, 제스처, 어조까지 모두 무너지고 있습니다. 협상을 강하게 하는 것과 동맹을 공개적으로 협박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기술적 분석이 아닌 인간의 문제로 바뀝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상은 국가만이 아닙니다. 협력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 믿고 삶을 쌓아온 사람들입니다. 공장을 세우고 사업을 시작하고 자녀를 교육하고 대출을 받아 미래를 설계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들은 워싱턴의 몇몇 사람이 단독으로 내리는 결정에 모든 것을 걸게 되었습니다. 그 결정들은 일찍 일어나 일하는 사람, 세금을 내고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굴리는 사람들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수주 동안 집중은 캐나다, 유럽연합, 멕시코에 쏠려 있었습니다. 매번 발표되는 성명서, 비공식 정보 유출, 길어지는 침묵 속에서 긴장은 점점 고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극적이고 거의 연극적인 방식으로 백악관이 그 패턴을 깼습니다. 새로운 편지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이웃 국가도 전통적인 무역 파트너도 아니었습니다. 이번 대상은 브라질이었습니다. 그 순간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날은 7월 9일, 사전 예고도 없이 공식 발표도 없이 외교관도 앞에 없었습니다. 편지는 도널드 트럼프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직접 게시되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하지만 충격적이었습니다. 8월 1일부터 브라질산 모든 수입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 기존 편지들에서는 30%였지만 이번엔 50%. 사실상 대부분의 브라질 대미 수출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협상 테이블에도 없던 브라질이 갑자기 이 경랑의 중심에 놓이게 된 걸까요? 그 답은 경제가 아닌 정치에 있었습니다. 해당 게시물에서 트럼프는 전직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를 언급하며 브라질 정부의 사법 조치를 마녀 사냥이라 비난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유형의 관세 편지였습니다. 처음으로 노골적으로 정치적 이유가 동반된 경제 제재였습니다. 과거엔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 포장되었지만 이제는 명백히 지정학적 응징의 수단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트럼프는 제도적 중립성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이념과 맞지 않는 외국 정부에 대해 관세를 무기로 불만을 표출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그 첫 대상이 브라질이었을 뿐입니다. 다음은 누구일까요? 이 질문은 즉시 전 세계 수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이건 단순한 관세 문제가 아닙니다. 주권의 문제입니다. 브라질은 협상의 기회도 받지 못했습니다. 기한도 없었습니다. 협상 테이블조차 없었습니다. 받은 건 하나의 선고뿐이었습니다. 무역 적자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에 따른 처벌. 이런 조치는 단지 경제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국제관계의 균형 자체를 무너뜨립니다. 더 심각한 건 이 편지는 또 다른 조치와 함께 도착했다는 점입니다. 바로 미국 무역법 제301조 섹션 301에 따른 공식 조사 개시. 이 조항은 극히 드물게 사용되며 다자기구 절차 없이 불공정 행위를 근거로 미국 정부가 단독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조치는 트럼프가 첫 번째 임기 때 중국을 상대로 사용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중국이 아닌 브라질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불편할 정도로 명확했습니다. 백악관의 리듬에 맞춰 춤추지 않으면 당신은 처벌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건 세계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국제 무역이 더 이상 규칙에 의해 운영되지 않고 기분에 따라 좌우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관세가 경제 원칙이 아니라
외교적 미사일처럼 사용된다면 그 어떤 국가든 언제든 다음 차례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기존의 서사 구조가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브라질은 캐나다나 유럽연합과 달리 현재 미국과 협상 중이 아닙니다. 협정 수정 요청도 없었습니다. 중국과 새로운 협력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아마도 이건 더 근본적인 실험일지도 모릅니다. 트럼프는 한계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협상 테두리 밖에 있는 나라를 겨냥함으로써 그는 세계의 반응을 지켜봅니다. 언론의 태도, 동맹국들의 침묵, 국제기구의 망설임, 그는 모두 관찰합니다. 그리고 저항이 없다면 더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브라질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놀라움,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불안으로. 브라질 정부는 이 조치를 부당하고 자의적이라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트럼프에게 무역이란 이제 지정학적 전쟁 도구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브라질은 혼자였습니다. 유럽연합이나 캐나다처럼 워싱턴에 상주하는 협상팀도 없었고 기한도 정해지지 않았고 사전 경고도 없었습니다. 단지 당했다는 것뿐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새로운 국제 질서의 일면을 보여줍니다. 예측 가능성은 더 이상 규칙이 아니라 예외가 되었습니다. 7월 9일이 끝났을 무렵 시장에는 불안이 퍼졌고 외교 채널에는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그러나 남은 것은 그보다 더 심각한 감정, 영구적인 불안정성이었습니다. 그 어떤 나라든 다음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여지는 없습니다. 다자주의의 시대는 지금 하나씩 개별 결정의 무게에 묻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건 내 삶과 무관해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브라질 같은 나라를 일방적으로 처벌할 때 그 충격은 대서양을 건너 당신에게도 도달합니다. 쇠고기 가격, 달러 환율, 약값, 일자리 기회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바로 당신의 집, 당신의 예산, 당신의 일상에 도착합니다. 그러니 이 내용이 당신에게 울림을 줬다면 혼자만 알고 있지 마세요.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건 퍼져야 하는 정보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할수록 이런 위협이 일상이 되는 것에 맞설 수 있는 힘도 커질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다자조약, 명확한 규칙, 균형 잡힌 협상 구조를 중시해온 유럽연합은 도널드 트럼프가 강요한 새로운 현실에 자신의 전통적인 입장을 일부 포기해야 했습니다. 브뤼셀은 여전히 외교에 매달렸지만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마로시 셰프초비치는 미국과의 공동문서가 가까워졌다고 밝혔지만 그 합의는 마지막 순간에야 마무리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이미 경고했습니다. 문서의 내용은 복잡했고 조항은 자주 변경되었으며 수정 여지는 날마다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계속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머리 위에 시계가 겨눠진 상황에서의 협상이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트럼프가 유럽연합에 부여한 최종 시한은 7월 31일이었습니다. 27개국이 모인 복잡한 블록에게는 너무도 짧은 시간. 그럼에도 미국 대표들과의 회담은 더욱 자주 열렸습니다. 심야회의, 매일 걸려오는 전화, 전 주까지만 해도 절대 협상 불가였던 조건들이 하룻밤 사이 바뀌어갔습니다. 한편 캐나다는 더 가혹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의 마감일은 7월 21일, 유럽연합보다 일주일 더 빠릅니다. 이 구분은 왜 생긴 걸까요? 그건 6월 말 캐나다가 조용히 자국의 디지털 서비스세를 철회하며 워싱턴과의 대화를 재개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이 행보를 보고 분리된 접근 방식을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분리는 특혜의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압박의 형태였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큰 발표도 기자회견도 없었습니다. 그저 물밑 작업, 수석 협상가 커스틴 힐먼 대사는 워싱턴에 머물렀고 총리 마크 카니의 내각은 철저한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공개된 논평은 없고 언론의 관심도 차단, 명확한 지침은 하나였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 보여도 침착함을 유지하라. 하지만 그 침착함은 진짜였을까요? 닫힌 문 뒤에서는 극도의 긴장이 흘렀습니다. 자동차 산업 대표, 구리 광산 기업, 기술회사, 노조, 수출협회들 모두 정보에 목말랐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예측 가능성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침묵뿐,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잘못된 단어, 오해될 수 있는 몸짓 하나가 트럼프에게는 제재 강화를 정당화할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전략은 무엇보다도 심리전이었습니다. 그는 시간이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깨달았고 그 시간을 보이지 않는 압박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각 나라마다 기한이 달랐습니다. 각 나라마다 편지가 도착하는 날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는 서로의 눈 속에서 붕괴의 가능성을 읽었습니다. 이건 외교판 죄수의 딜레마였습니다. 누가 먼저 항복할까? 누가 먼저 침묵을 깨뜨릴까? 누가 먼저 절박해질까? 이것이 바로 함정이었습니다. 모두가 태어남을 유지하려 애쓰는 사이 현실은 더욱 조여왔습니다. 유럽연합 내부에서는 30% 관세의 영향을 경제학자들이 시뮬레이션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은 고급 자동차 수출에 의존하고 있어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프랑스는 제약 산업의 타격을 우려했고 스페인은 식품 공급망 붕괴를 염려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우려는 유럽의 정치적 반응이 분열될 위험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관세가 모든 회원국을 동일하게 강타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도 비슷한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50% 관세의 대상인 구리는 전략 자원 그 이상이었습니다. 캐나다 경제의 생명선이었습니다. 전체 구리 수출량의 절반 이상이 미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협상이 실패하면 이 가치 사슬은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심각한 건 과거 알루미늄과 철강에 대한 관세 이후 구리 산업으로 이동했던 기업들이 또다시 무너질 위기에 놓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수십 년 동안 가장 믿을 만한 고객이었던 이웃이자 동맹이 이제는 문을 두드리며 협박하는 채권자처럼 변했다면 말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국의 가장 전통적인 동맹국들마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협상할 가치가 있을까? 어느 순간부터 양보는 전략이 아닌 굴복이 될까? 오늘의 요구가 관세라면 내일은 무엇일까? 왜냐하면 명확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편지, 날짜, 위협, 관세, 그리고 이제 조사까지. 브라질에 보낸 편지 다음 날 백악관은 새로운 관세 패키지를 단계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표적이 된 분야, 반도체, 제약, 군사장비 모두 전략적 부문들입니다. 명분은 다양했습니다. 국가안보, 재산업화, 무역수지, 균형. 하지만 진실은 더 단순했습니다. 정치적 충성도. 중국과의 접촉을 조금이라도 시도하는 국가들은 면밀히 감시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선을 바꾸지 않으면 브라질과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것입니다. 협상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 논리는 모든 것을 오염시키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구리는 기술적인 금속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일상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금처럼 반짝이지도 않고 강철처럼 무겁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구리는 모든 곳에 존재합니다. 당신의 집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선, 전기차의 모터, 데이터 센터의 냉각 시스템, 전 세계 정보를 연결하는 해저 인터넷 케이블까지 모두 구리에 의존합니다. 구리는 지금 21세기의 가장 전략적인 자원 중 하나입니다. 에너지 전환, 운송의 전기화, 인프라의 디지털화, 이 모든 흐름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이 바로 구리입니다. 구리 없이는 미래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로 트럼프의 조치는 매우 계산되었고 동시에 위험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이 소식이 느린 폭탄처럼 떨어졌습니다. 주요 언론들은 성명을 해석하는데 수시간이 걸렸고 이미 규제 불확실성과 글로벌 가격 변동성에 시달리던 광산업체들은 이제 최대 구매자의 정치적 불안정성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2023년 캐나다 정부 공식 통계에 따르면 캐나다는 구리 및 관련 제품을 약 93억 캐나다 달러어치 수출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인 약 48억 달러가 미국으로 수출되었습니다. 이제 이 전체 공급망이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광업 문제가 아닙니다. 캐나다에서의 구리는 물류, 제철, 화학처리, 의료장비 산업,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까지 포괄합니다. 과거 알루미늄과 철강에 관세가 부과된 후 구리 산업에 투자한 중견 기업들조차 이제 다시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적응할 시간이 없습니다. 당신의 최대 고객이 30일도 안 남은 시점에 50%의 세금을 부과한다면 대응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건 단지 상업적 문제가 아닙니다. 전략적 위기입니다.
캐나다는 오랫동안 미국 산업의 수요에 맞춰 자국의 광물 정책을 정비해 왔습니다. 양국 간의 공급망, 교차 투자, 공동 인프라 모두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도널드 트럼프의 SNS 게시물 한 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7월 초부터 트럼프는 자국 동맹국들에게 관세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연합, 멕시코, 캐나다에 30% 관세를 부과했고 그 뒤 브라질에 대해서는 50%의 관세와 공식 조사 절차까지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캐나다로 돌아와 구리에 대해 더 가혹한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이미 취약했던 분야에 추가 타격을 준 셈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제 문제는 무역 불균형이 아닙니다. 지배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더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상품과 달리 구리는 쉽게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자국 수요를 충족할 만큼 구리를 생산하지 못합니다. 새로운 광산을 건설하려면 평균 10년에서 15년이 걸립니다. 재련소를 열려면 수십억 달러 복잡한 환경 인허가, 지역사회의 갈등이 따릅니다. 단기적으로 미국은 여전히 수입에 의존해야 하며 캐나다는 전통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공급처입니다. 따라서 트럼프의 이번 조치는 미국 산업을 강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산 비용을 올리고 정치적 우위를 위해 효율성을 희생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지점에서 등장하는 건 바로 재산업화 수사입니다. 트럼프는 발표에서 말했습니다. 구리는 21세기의 철강이 될 것이다. 미국은 더 이상 타국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전기차, 국방 네트워크, 데이터 센터까지. 그는 국가안보, 자급자족, 미국의 미래라는 강력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지 않은 것은 단기적으로 이 모든 것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부품 부족으로 공장이 멈추고 차량, 전자기기, 서비스 가격이 오르고 계약과 납기를 맞추지 못하는 미국 기업들이 속출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내 구리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캐나다 산업부 장관 멜라니 졸리가 아직 행정명령은 없지만 모두가 주목하고 있고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을 때 그녀는 더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전쟁이 아니라 캐나다의 국제적 위치를 재정의하려는 시도라는 의미, 오타와가 어디까지 침묵할 수 있는지 시험하는 의도이기도 했습니다. 노조는 움직이기 시작했고 노동자들은 답변을 요구하고 있으며 광업계는 투자 중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협상 내용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의 잔인한 아이러니는 트럼프가 미국 노동자를 보호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수백만 명이 일하는 공급망을 양국 모두에서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구리는 한편으론 자립의 상징이지만 또 한편으론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파트너십의 조용한 붕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8월 1일이 다가옵니다. 이제 시간은 압박수단이 아니라 실제 위협입니다. 지금 위태로운 건 단지 구리의 가격이 아니라 캐나다라는 나라 전체의 신뢰도입니다. 그들의 최대 파트너 앞에서 오타와 중심부, 정부 청사의 콘크리트 복도는 겉보기에 고요합니다. 충격적인 기자회견도 없고 강한 발언도 없으며 연쇄의 반응도 없습니다. 하지만 닫힌 문 뒤에서는 분주함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조용히 작동 중인 외교 기계. 그 목적은 맞대응이 아닙니다. 무력화입니다. 힘으로 이기려는 게 아니라 억제로 승부를 보려는 것입니다. 캐나다는 무릎 꿇고 있지 않습니다. 서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지켜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요? 전략적 핵심 자원의 50%의 경제 공격이 쏟아지고 있는 지금 그 긴장감이 공기 속에 가득합니다. 구리는 단순한 상품이 아닙니다. 캐나다 경제의 생명선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구리가 정책이 아닌 권력 과시처럼 보이는 관세의 포위망에 갇혔습니다. 이 상황에서 마크 카니 정부가 움직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예외 조항, 즉 카브아웃 확보. 카브아웃이란 무역협정에서 특정 상품이나 산업을 전면 제재로부터 제외시키는 전문 용어입니다. 가혹한 관세를 피해 구리만이라도 살려내는 것. 8월 1일 이전까지. 이것이 지금 캐나다 외교의 핵심 임무입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단순히 요구한다고 얻어지지 않습니다. 정밀하게 쌓아야 합니다. 설득해야 하고 무언가를 내줘야 합니다. 무엇보다 도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이미 여러 번 드러났듯 직접적인 압박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은 질문하고 기업은 답을 요구하며 노동자들은 압박을 가합니다. 최근 며칠간 광산금속 노동조합들은 투명성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무엇이 협상 중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보장을 원합니다. 답을 원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발표 없이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점점 무언가 숨겨지고 있다는 느낌, 혹은 더 나쁘게는 캐나다가 몰래 굴복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딜레마입니다. 전략적 이익을 지키면서도 어떻게 약해 보이지 않을 수 있을까? 굴욕처럼 보이지 않게 카브아웃을 어떻게 협상할 수 있을까? 모든 외부 정보를 차단하는 전략 속에서 국내의 신뢰를 어떻게 유지할까? 커스틴 힐먼 주미 캐나다 대사는 이 모든 부담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녀는 오타와와 워싱턴을 잇는 가장 눈에 띄는 연결고리입니다. 그녀의 임무는 절대적 정밀성이 요구됩니다. 백악관 참모들과의 비공개 회의, 무역 대표들과의 비밀 접촉, 언론에 새어나가지 않는 초안 교환. 그녀가 하는 일은 신문 한 면에 등장하지 않지만 그녀가 하는 모든 일이 수십억 달러의 수출 운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 트럼프는 자기 게임을 계속합니다. 매일 새 게시물, 매주 새로운 위협. 그의 메시지는 일관됩니다. 미국 산업 재건, 외부 의존 차단, 굴복하지 않으면 처벌. 하지만 무대 뒤 그의 보좌진들은 불편한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캐나다산 구리 없이는 미국 산업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양의 문제뿐 아니라 품질, 신뢰성, 구축된 물류체계, 미국의 자체 재련소는 이미 수십 년 전 대부분 문을 닫거나 비활성화되었습니다. 의존은 구조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파국의 가능성을 정치적 연극처럼 이용합니다. 현실의 비용보다 힘 있어 보이는 이미지가 더 중요한 사람에게는 그리 놀랄 일도 아닙니다. 이 지점에서 새로운 층위의 복잡성이 드러납니다. 카브아웃이 승인되더라도 공짜는 아니라는 점, 트럼프는 호의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거래합니다. 그가 지금 원하는 건 단순한 계약이 아닙니다. 상징적 복종입니다. 워싱턴이 정한 권력 질서를 캐나다가 받아들이는 것, 비록 문서로 명시되진 않더라도 함축적으로라도 인정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갈등의 핵심입니다. 신문 한 면이 아닌, 기자회견장이 아닌, 회의장의 복도 속삭임으로 주고받는 메모, 워싱턴의 커피 트레이 위에서 벌어지는 싸움, 그리고 가장 무서운 점은 어떤 것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령 카브아웃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그건 언제든 없어질 수 있습니다. 관세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했던 것처럼 예외 조항도 SNS의 클릭 한 번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새 시대의 정상 노멀날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침묵은 전략이 아니라 복종이 됩니다. 하지만 카니는 이 점을 잘 알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의 팀은 시간과 싸우면서도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외 조항을 따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외가 안정성을 담보하도록 검토 장치, 향후 관세 대비 탈출 경로,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협상이 미국이 캐나다를 전략 부문마다 협박하는 전례로 남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다. 그리고 결국 남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의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장 곡선이나 단기 보고서에 잡히는 종류의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윤리적 충격, 균열의 지점, 세상의 바닥에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졌습니다. 강요를 받아들이는 나라들과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려는 나라들 사이의 선,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 움직임이 미합 중국 내부에서도 균열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과거 보호무역을 지지하던 산업들은 원자재 가격 폭등에 대해 경고하기 시작했고,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애국주의적 수사와 대량 실업의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었습니다. 국경 무역이 활발한 주의 주지사들은 수십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과연 미국을 안전한 길로 이끄는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팽팽한 긴장 속에서 이 전체 분석 내내 떠돌던 중요한 질문이 마침내 불가피한 대답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동맹국들에게 선택을 강요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답은 명확합니다. 그들은 떠나기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자신의 과장된 연설과 절대적 주권이라는 구호에 사로잡힌 나머지
무엇이 실제로 무너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컨테이너가 아닙니다. 계약서가 아닙니다. 동맹입니다.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협력이 왜곡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하나씩 버려지고 있습니다. 구리는 단지 처음 잘린 연결 고리일 뿐입니다. 마지막은 아닙니다. 30년 이상에 걸쳐 세워진 상호의존 구조는 이제 일방적 선언들로 해체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힘의 과시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위험한 고립의 과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을 끝까지 본 당신은 무엇이 진짜 위험에 처했는지 명확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걸음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분석이 당신을 생각하게 했다면, 당신의 눈을 열어주었다면, 많은 이들이 외면하는 진실을 당신이 이해하게 되었다면 그 깨달음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하세요.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이 모든 것이 단지 기술적 논쟁일 뿐이라 믿고 있는 이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경제적 협박과 관세 위협 앞에 한 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응답해야 할까요? 당신의 목소리는 중요합니다. 당신의 시선은 의미 있습니다. 이 공간은 그 목소리를 위해 존재합니다. 깊이 있는 정보, 언론이 다루지 않는 맥락, 그리고 표면을 넘어선 토론을 위해 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관심이 이 채널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들은 지금까지 본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